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지은이 사사키 후미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을 미니멀리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미니멀리스트의 삶, 지금 왜 미니멀리스트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 소유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들. 세상에 태어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누구나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러나 자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꽉 움켜쥘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의 자유를 빼앗긴다. 나 자신의 가치는 갖고 있는 물건의 합계가 아니다. 도구여야 할 물건은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린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필요한 물건은 전부 갖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은 전부 갖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물건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으니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불행의 악순환.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더러운 방에서 반동으로 생겨난 미니멀리스트라고나 할까. 예전에 나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물건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물건에도 남다른 애정을 느꼈다. 심지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앞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남겨놓은 메모지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적어 주었다고 생각하면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엇 하나 선뜻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버리지 못했고 물건은 쌓여만 갔다. 일단 무엇이든 보관했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없는 물건만 눈에 들어왔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샘했다. 그러던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만일 예전의 나처럼 불만투성이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줄여보라.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미니멀리스트가 아니고 여행 가방 하나에 전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유한 물건이 적으면 미니멀리스트일까? 그렇지 않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데 따로 정해진 규칙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미니멀리즘에 정답은 없다. 미니멀리즘은 목적이 아니다. 미니멀리즘, 즉 물건을 줄이는 일은 목적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다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며
중요한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한 서장이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인다. 가장 먼저 버린 것은 필름 시절의 사진이다. 스캐너가 대량의 사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이다. 물건은 왜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가? 예전에 나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다다르기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는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일을 이미 모두 이루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고 느낄까? 익숙함이라는 독. 우리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이루어졌다는 순간의 감동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이어지고 당연함의 과정을 거쳐 실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도달한다. 그러다 결국 그 물건은 별 볼 일 없는 물건이 되고만 만다. 우리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졌다는데 익숙함이 실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고 불행마저 느낀다. 다시 말해 익숙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이뤘다는 기쁨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익숙함 같은 감정이 생겨나서 골칫거리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새로운 물건을 원하는가? 익숙함이란 감정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면 인간의 습성, 즉 우리가 매사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차이를 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어떤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차이 자체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인간이 자극을 자극으로 신경 네트워크로 검출하려면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켜져 있던 텔레비전이 꺼지거나 자극이 있다에서 없다로 바뀌는 차이, 텔레비전의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어떤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바뀌는 차이, 텔레비전 음량을 높이는 어떤 자극이 훨씬 큰 자극으로 바뀌는 차이,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손에 넣은 물건에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가 없다고 신경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은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결국에는 그 물건에 실증이 난다. 다이아몬드 반지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익숙함에서 시작되어 실증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엄청나게 강력한 독이자 삶의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형수술로 분명 예뻐졌는데도 또다시 수술을 시도하는 여자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기로 맹세했지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해 갈라선 부부 등이 모두가 익숙함이라는 강력한 독의 소행이다. 여자아이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반지를 주면 처음에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한다. 하지만 곧 플라스틱 반지에 실증을 낼 것이다. 나중에는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산 1만엔짜리 반지에도 질리고, 월급을 모아 5만엔을 주고 산 유명 브랜드의 반지도 곧 질린다. 점점 질려가다 마지막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장의 반지를 가져도 언젠가는 실증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실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눈을 돌린다. 갖고 있는 물건에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면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신경 네트워크가 평소와 같다고 인식하는 물건에서는 차이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자극을 주거나 없애거나 늘리거나 바꾸는 수밖에 없다. 차이는 자기 자신만이 만들어낸다. 익숙해지다가 실증이 나는 이 문제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실증을 내는 것은 당사자, 즉 본인뿐이라는 사실이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교하는 자극이 자신의 내면에만 있기 때문이다. 차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이 자극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빠르다. 테니스에서 골든 슬램을 달성한 안드레 에거시 선수는 1992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후 이렇게 말했다. 승리의 기쁨은 패배의 고통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감정은 슬픈 감정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탈 벤 샤르의 일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16세에 스쿼시 대회에서 이스라엘 챔피언이 되었다. 매일 6시간씩 5년 동안 연습한 성과였다. 하지만 우승 축하 파티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랜 세월 꿈꿔온 행복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승의 기쁨은 겨우 3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달성할 수 없는 큰 목표를 이루고 얻은 기쁨에도 사람은 금세 익숙해지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한계가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다. 1만엔짜리 반지와 5만엔짜리 반지, 그리고 30만 엔이나 하는 반지를 손에 넣었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느끼는 기쁨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5만엔 반지를 받았다고 해서 1만엔 반지를 받았을 때보다 5배 기쁘지는 않다. 기뻐서 웃는 얼굴의 입꼬리가 5배나 더 올라갈 리도 없을 뿐더러 기뻐하는 표정의 지속 시간이 5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물건의 가격에는 한계가 없지만 사람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다. 만일 5만엔짜리 반지를 소유했을 때의 기쁨이 1만엔짜리 반지보다 정확히 5배 크다면 우리는 돈이나 물건으로 충분히 행복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큰 부자가 되든 어떤 근사한 물건을 소유하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거의 같으며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50배 비싸다고 해서 50배 더 좋을까? 물건의 기능도 마찬가지다. 만일 물건 가격에 비례해 기능이 증가한다면, 즉 가격이 2배 비싼 자동차가 2배의 속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2배 비싼 다운 재킷이 2배나 더 따뜻하다면 우리는 돈과 물건으로 한껏 행복해졌을 것이다. 본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즉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동물이다. 무리를 이루어 사회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인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리나 사회를 위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아야만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에 이르는 원인은 대개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믿어버리는 데 있다.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식욕이나 수면욕 등 생리적인 욕구에 버금가는 가장 강렬한 욕구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스며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잠재해 있다. SNS에서 누군가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자신을 팔로우 해주면 기쁘다. 좋았어.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주는군. 반대로 대화창에 올린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고도 답이 없으면 화가 나고 식당이나 상점에서 점원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심히 언짢다. 때때로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나 따위가 라는 어조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다. 누군가 그렇지 않아.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실 비난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데 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는 법. 사람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외모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남성들도 텔레비전 광고나 잡지의 영향을 받아 운동과 미용에 열심이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가치는 알기 쉽고 효과적이지만 외모를 가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역시 아무리 애를 써도 패션 모델이나 꽃미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가치 외에도 내면의 가치가 있다. 내면의 가치는 외모와 달리 한계도 없을 뿐더러 가꾸는 보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가치는 남에게 알리기도 어렵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시간을 들여 오랫동안 만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내면은 쉽게 알 수 없다. 내면을 물건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물건으로 알리는 건 어떨까? 물건을 통해 내면을 외모처럼 밖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보자. 그러면 누구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일을 해내는 능력, 창조력, 근면함, 인내심 등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건으로 전달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 물건은 보이지 않는 내면과 달리 누구에게나 보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물건으로 옷이 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은 뛰어난 감각을 전한다. 인테리어도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고상한 취향의 가구, 앤틱 수집품, 개인의 감각과 성향을 드러내준다. 물건이 곧 나라는 착각, 물건의 쓰임새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물건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본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도 아닌 물건은 서서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물건 자체가 자신의 가치, 나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책이 많다고 지적인 내면의 가치가 생길까? 내가 읽은 책을 버리지 못하거나 읽을 예정도 없는 책을 계속 쌓아둔 이유를 지금은 확실히 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책장에 진열된 책의 분량으로 드러내려고 했고 마침내는 읽지도 않는 책을 나 자신이라고 믿었다. 나는 앤티크 소품이나 화려한 식기, 비싼 카메라로 내 가치를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말이다. 도구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물건, 물건의 가치가 자신과 동등해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건은 당연히 내가 아니며 내 주인도 아니다. 단지 도구일 뿐이다.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닌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막는 길이다.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물건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버릴 수 없다고 믿을 뿐이다. 그저 버리고 비우는 기술이 미숙할 뿐이다. 버리는 습관 대신 버리지 않는 습관을 익혔을 뿐이다. 나도 한때는 지저분한 방에서 살았지만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다. 버리는 습관과 비움의 기술을 익힌 것 뿐이다. 버리는 것도 기술이다. 외국어로 계속 말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버리는 일도 계속 버리다 보면 능숙해진다. 버리는 습관이 몸에 익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버리기 위한 공식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버리는 일은 정말이지 기술이다.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버리면 그저 물건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다. 시간, 공간, 수월해진 청소, 자유, 에너지 등.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라. 처음에는 버리지 못해도 좋다. 물건을 만지면서 왜 버리지 못하는지 가만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있는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던 자신이 부끄러운가? 선물해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가? 추억까지 버리는 것 같은가? 아직도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건가? 단지 버리는 게 귀찮아서인가?
지그시 생각해 볼 일이다. 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리기 싫을 뿐. 철학자 바리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지금 당장 버려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고 시간이 생기면 그때 버리자. 언젠가 안정되면 그때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정돼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안정된다. 시간이 있어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리면 시간이 생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버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확실한 쓰레기부터 버려라. 냉장고 속을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버리고 솔기가 터진 채로 넣어두었던 옷을 꺼내 버리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버려라. 누가 봐도 틀림없는 쓰레기부터 버리기 시작하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라. 1년 4계절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은 앞으로도 필요 없는 물건이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던 물건은 내년에도 그 물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해 갖고 있는 물건은 버려라.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는 누구나 신경 쓰인다. 하지만 오로지 타인의 시선을 위해 물건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다.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구분하라.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라. 이 아이디어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버리는 물건은 꼬박꼬박 사진을 찍어 남기고 있다. 사실 버리기 힘든 것은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물건에 얽혀있는 추억이다. 물건을 버리는 것과 물건에 얽힌 추억을 버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정이다. 하지만 추억은 사진에 의지하면 되살릴 수 있다. 추억은 디지털로 보관하라.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받은 편지도 모두 스캔해서 디지털화했다. 날짜와 장소만 꼼꼼히 폴더명으로 기록해두면 추억을 되돌아보기가 편하다. 물건 시의 집세까지 내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건씨를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데드 스페이스를 살리지 마라. 흔히 수납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데드 스페이스라는 개념이다. 아무것도 놓지 않은 공간을 헛되이 죽은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을 메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이 공간이야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물건을 버리는 데 중요한 핵심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과거에 필요했던 물건과 깔끔하게 인연을 끊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지금은
늘 무시되고 만다. 지금 꼭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자. 잊고 있던 물건은 버려라.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부 손 꼽을 수 있어야 한다. 소유한 물건 중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물건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잊고 있는 상자라면 통째로 버려도 상관없다. 본전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버릴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이다. 비싸게 샀는데 아직 본전을 뽑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도 본전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손해는 손해로 받아들여 재빨리 손을 떼는 것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결국 더 나은 선택이다. 아직도 설레는지 확인하라. 스스로 왜 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물어보라. 그리고 설레는가 라고 물어보라. 버리기 전 물건과 다시 마주하라. 지금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유도 생각해 보자.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구입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할 수도 있다.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열정을 갖고 말할 수 없는 물건은 버려라. 세상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좋은 물건 중에서 왜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있는가? 이를 열정을 담아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물건을 고른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이유가 있는 물건은 자신에게 완벽한 물건이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다른 물건을 욕심내지 않게 된다. 한 번 더 사고 싶지 않다면 버려라. 자신이 정말로 그 물건을 좋아하는지 정말로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이것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한번 그 가격으로 사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으로 사고 싶다면 정말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반대로 이 물건은 두 번 다시 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버려도 좋다. 버리지 않는 게 우정은 아니다. 버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물건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다. 선물을 버리다니 준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고 성의를 짓밟는 것 같아서 자신이 비정한 인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누군가에게 받은 필요 없는 물건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는 지경이라면 단호히 버리는 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고인의 물건이 아닌 말과 행동을 기억하라. 선물 받은 물건 이상으로 버리기 어려운 것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물건이다. 고인과의 추억을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물건까지도 간직하곤 한다. 그 마음은 무척 아름답다.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의 물건이 남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과연 그 상황이 기쁠까? 남아있는 사람이 내 물건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지 않을까? 살아생전 자신에게 해준 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 한 가지를 사면 한 가지를 줄여라. 이 역시 버리기의 왕도다. 한 개를 사면 한 개 줄인다는 규칙을 세우고 그 이상 물건이 늘어나지 않게 한다. 물건을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마음속 한 구석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물건과 오랜 시간 부대끼게 되므로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이유를 마음에 새겨두는 편이 다음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다.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버려라. 무엇을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물건을 줄이고 싶다면 망설이는 시점에서 버리는 쪽을 선택하라.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 외에는 대부분 버릴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후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졌는가?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각각 행복의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복은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행복을 구성하는 50%는 유전이다. 아이들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시기에 이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늘 웃는 아이가 있다. 이런 아이가 그대로 어른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유전적으로 행복을 타고난 사람은 분명히 있다. 반면에 환경은 10%밖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수입이나 직업, 살고 있는 집, 결혼 여부, 자녀의 유무 등 행복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이 왜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엄청난 부자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의 호화주택에 살든 추운 나라의 단칸방에 살든 행복에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은 곧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행동에 좌우되는 40%의 행복. 사람은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큼 큰 성공에도 금세 익숙해지며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의 불운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응하고 극복해낸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생긴 큰 일을 차이로 인식하고 자극을 느낀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40%는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신뢰가 가는 수치 아닌가. 이제 아이만 생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즉 어떤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행복산의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그 산을 끝까지 오른 사람에게 행복이 제공된다거나 행복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 테이프만 끊으면 행복이라는 이름의 메달을 받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정상이나 목적지 같은 형태가 아니다. 순간적으로 느낀 행복에도 금세 익숙해지고 당연한 일상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행복은 느끼는 것, 행복해지는 일은 없다. 행복은 그때마다 느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뿐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언제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야만 비로소 측정할 수 있다. 행복은 자신의 해석에 달렸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지금의 환경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야말로 행동이 행복의 40%를 차지하는 이유다. 우리는 조건을 달성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느껴야 한다. 지금 눈앞의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깨달았다. 그리고 행복을 지금 느끼는 일이 가능해졌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물건을 줄임으로써 40%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행복의 모범 답안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자신에게 실망해 늘 부족한 물건만 찾던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 나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기 않기 때문에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는 일도 없다. 미니멀리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이다. 나는 물건을 줄이고 나서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가족과 친구뿐만이 아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목적이다.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목적이다.